안녕하세요. 강남대에서 한국사회 제주몽을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이번 주에는 자본주의 맹화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본주의 맹화론 들어가기 전에 저번 주에 다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마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맹화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왕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숙종 15년에 있었던 일로서 숙종의 비인 민씨 즉 인현 왕후가 왕자를 낳지 못하자 소위 장씨 소성의 아들 윤을 왕세자로 삼으려 하자 이에 반대한 송시열 등 서인이 이를 지지한 남인에게 패배한 사건을 말합니다. 사실상 정권이 또 서인에서 남인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때 숙종의 비 민씨는 폐위되고 장희빈이 왕비로 책봉됩니다. 여기서 이 이름이 외자죠. 왜 그럴까요? 어, 한번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임금의 이름은 왕자들의 이름은 다 외자일까? 그런 의문이 안 드세요? 이, 전부 외자예요. 왕자들의 이름은 대부분 외자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밝혀봐 주셨으면 하네요. 그렇고요. 갑술왕국이 숙종 20년에 있었습니다. 숙종이 패비 사건을 후회하고 있던 1694년에 소론의 김춘택 등이 숙종의 패비인 민씨의 복위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남인의 미남 등이 소론 일파를 제거하려다 실패하게 되죠. 숙종은 오히려 남인을 이 기회를 이용하여 축출하게 됩니다. 그 후에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심해졌고 이후 줄곧 서인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갑술한국 때요. 이 사건 이후 숙종비 민씨는 왕비로 복위됐고요. 장희빈은 왕비에서 희빈으로 강등되게 되고 후일 사사되게 됩니다. 자, 이제 앞서 숙종의 탕평책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이 탕평책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할 수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 서경 홍범조에 나온 탕평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기울지 않고 패짓지 않으면 왕도가 탕탕하며 패짓지 않고 기울지 않으면 왕도가 평평하다 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임금이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영종조 때에 실시된 탕평책은 각 당파의 균형과 연합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 술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 격화된 붕당 정치가 변질되어 왕권마저 위협을 가하자 특정 당파의 정권 독점을 배제하기 위해서 탕평책이 실시되었고 이는 왕과 군주의 힘을 그리고 균형 감각을 토대로 해서
전개된 정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조의 탕평 정치는 좀 소극적 의미의 탕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탕평파를 육성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전국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이죠.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붕당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게 됩니다. 붕당은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서원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대폭 정리하고 또한 전랑, 이조 전랑의 권한도 약화시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개혁 정치도 영조 시기에 탕평책을 통해 실시되게 됩니다. 군역법이 1750년에 시행되죠. 백성들의 군역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군역법에 대해서는 후반부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신문고를 부활하여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했죠. 문물제도 정비 역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영조 시기에는 속대전과 속오레이 그리고 동국 문헌비고 등이 편찬이 되는데요. 이 동국 문헌비고는 사실상 백과사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속대전은 이제 법전이 되는 거고요. 속오레이는 5가지 예를 풀이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조의 탕평 정치는 보다 적극적 의미의 탕평책이었습니다. 외척 세력을 제거하고 노론, 소론, 남인을 고르게 관직에 기용했었죠. 왕권 강화가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장각을 설치하여 국왕 직속의 학술 및 정책 연구를 시켰고요. 정조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 기관으로서의 규장각에 힘을 실어주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초계 문신제를 실시하여 정조가 직접 관리들을 재교육시키기도 하죠. 더 눈에 띄는 것은 장용령의 설치입니다. 국왕 친위 부대인 장용령을 통해서 군권을 장악하게 되죠. 서인들이 소위 말하는 군권을 장악하고 있죠. 비변사를 비롯한 여러 군영을 서인 세력들이 장악함으로써 서인들이 이제 군사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국왕권의 강화를 위하여 장용령이 설치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울러서 수원 화성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적 도시로 이 수원 화성을 육성했던 것이죠. 정조의 개혁 정책은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켰다는 측면이 있어요. 수령이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했죠. 원래는 향약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사족, 지방 향촌 양반들인 사족들이 주관하던 것을 수령이 직접 주관하도록 바꾼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사족의 향촌 지배력을 억제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수령의 권한을 수령이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함으로써 백성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했던 것이죠. 정조의 개혁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시내 통공이라는 정책입니다. 1791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서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어느 정도 보장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것도 뒤에 스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넘어가서 서울과 노비 차별을 개선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서울 출신 학자를 규장각 검서관으로 기용하고요. 공노비 해방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공노비 해방이 추진되었죠. 그 아들인 순조 때 이제 공노비가 해방이 되고요. 자, 문물제도가 정비되게 됩니다. 대전 통평과 탁지지 등을 편찬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탕평책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지 되겠죠. 의의를 살펴보자면 이 탕평책을 통해서 왕권 강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일련의 개혁 추진이 가능했다는 것도 탕평책의 또 다른 의의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러한 탕평책에도 불구하고 이 탕평책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분단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분단 간의 정쟁을 조정한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점이죠. 아울러서 정조 사후 왕권이 약해지자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조가 갑자기 죽고 나이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서 탕평 정치로 왕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이 외척 세력에게 넘어가면서 세도 정치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순조, 헌종, 철종의 3대 60년간 외척인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등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비변사의 요직을 독점하게 되죠. 훈련도감을 비롯한 군영의 지휘권마저 이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세도 정치의 결과 왕권이 크게 약화되고 지배체제가 붕괴되게 되죠. 정치기강의 문란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과거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뭘 둘째치더라도 관직 매매가 아주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울러 삼정의 문란 역시 아주 눈뜨고 보기 참 그래요. 수정과 아전의 수탈로 농민 생활은 그야말로 파탄 일보 직전까지 갔던 것입니다. 조선의 수치제도인 전정, 즉 토지세, 군정, 즉 군대 가는 거, 황곡, 어려울 때 국가에서 싼 값으로 빌려주고 약간의 이자를 받는 이 환곡의 운영 과정에서 폐단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 결과 농민의 부담은 증가하고 농촌 경제가 파탄이 되면서 농민의 불만이 고조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농촌 경제는 파탄되었죠. 지배층의 비리와 수탈로. 자, 관직을 샀어요. 자, 마냥 주고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본전 뽑으려고 그 돈 주고 관직 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리와 수탈이 끝이 없었죠. 거기다가 대주주 및 대상인의 횡포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농촌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 항상 자연재해와 질병은 함께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전염병이죠. 유민이 속출하고 도적이 곳곳에서 출현하게 됩니다. 이항선이 또 곳곳에서 출현하죠. 서양 선박들이 자주 나타나 해안을 측량한다고 난리법석이고 통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죠. 농민들은 사실상 두 가지 방식으로 저항을 했어요. 소극적 저항이 있고 적극적 저항이 있었죠. 이 소극적 저항은 벽서, 다시 말하면 벽에다 몰래 누가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 혹은 누가 누구를 괴롭혔다, 이런 식의 벽에다 몰래 붙이는 글, 그리고 소청, 항조. 항조는 조세에 대한 항거죠. 거부죠. 거세는 세금을 죄송합니다. 항조는 소위 말하는 수조권, 다시 말하면 뭐 그 지세죠. 지세가 아니고 소장료. 죄송합니다. 소장료에 대한 그 좀 싸게 해달라는 그 운동이고요. 거세는 이제 세금을 안 내고 이제 그 지역을 탈출하는, 도망을 하는 그런 것을 거세라고 합니다. 이제 적극적 저항은 1811년도에 있었던 홍경래의 난이 있어요. 이 홍경래의 난은 몰락 양반인 그가 신흥 상공업 세력과 광산 노동자, 빈농들을 규합하여 평안도에 대한 지역차별 정책과 지배층의 수탈에 항거하여 일으킨 봉기입니다. 1862년에는 임술 농민 봉기가 있었죠. 단성 농민 봉기와 진주 농민 봉기를 시작으로 농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요. 이 임술 농민 봉기에서 핵심 사안은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라는 것이 주된 요구였어요. 조정의 대응은 암행어사를 파견하고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는 것으로 무마하려고 했죠. 하지만 당시에 소위 말하는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할, 이러한 비리와 무능과 부패를 시정할 그 마음도 없었고 사실상 뜻도 없었죠. 그냥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천 과정은 먼저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관수강급제에서 수조권 직업 폐지로
이제 변천되게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고려말 과전법은 건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실시되었죠. 왜 건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려 했을까요? 결국은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죠. 이왕이면 또 더 부가적으로 국가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실시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과전법의 내용은 경기지방의 토지에 한해 전현직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전을 받은 관리가 죽으면 반환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세습이 불가했죠. 다시 말하면 그 고려시대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5급 이상의 고위 관리의 경우에는 당연히 세습이 전제가 돼 있는 것이죠. 그거는 음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고려 말 조선시대로 넘어가는 데 핵심 키워드인 이 과전법 체제에서는 세습이 불가한 관리가 죽으면 반환하는 것이 원칙인 과전법이 시행된 것이죠. 하지만 일부 토지는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수신전과 휴량전 같은 경우에 그렇죠. 두 번째 숙제로 수신전과 휴량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세습이 가능했는지 한번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직전법이 실시가 되는데요. 세습되는 토지가 늘어나면서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졌죠.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거예요. 고려시대와는 다르게 세습되는 토지가 별로 없잖아요. 뭐 수신전과 휴량전 이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세습되는 토지가 늘어나죠? 예,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공신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공신들에게 준 토지는 세습이 가능했죠. 어떤 왕조의 개창이나 혹은 어떤 세조 같은 경우에 이제 공신들이 많이 양산이 되죠. 그들에게 농공행상으로 나누어졌던 토지와 노비들에 한해서는 세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습되는 토지가 늘어나고요. 그렇게 되면서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게 되죠. 관수간급제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관리의 수조권 남용으로 인해서 농민의 불만이 고조됩니다. 이 수조권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소작료를 받는 건데요. 이 소작료가 반수반급제예요. 병작 반수제예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100을 생산을 했으면 50%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50 가지고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어려웠을 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짐작이 가실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물세다 뭐다 해서 또 가져가는 게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관청이 수확량을 조사해 농민에게서 거둔 후에 수조권을 가진 관리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띠게 된 것이 관수강급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직전법은 폐지되게 되는데요. 16세기 중엽에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가 폐지되고요. 이제 관리에게는 녹복만 지급되게 됩니다. 이러한 토지제도의 변화의 결과 토지의 사적 소유가 확대되어 가게 됩니다. 양반 지주는 매매와 겸병, 아울러서 개간 등을 통해 소유주를 확대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소작인에게 토지를 경작하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노비를 시켜서 직접 경작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게 돼요. 모내기법이 일반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아울러서 농민에게 토지를 빌려주어 경작하는 경우 병작 반수 수조를 거의 반 정도 챙기는 것이죠. 직전법 폐지 이후 양반의 토지 사유와 병작 반수에 입각한 지주제는 더욱 확산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이제 수치제도의 정비를 조세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세제도라는 게 사실은 국가재정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크게는 전세와 공납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 전세는 토지세입니다. 과전법의 경우에는 1결당 30도를 징수를 했고요. 세종 때 만들어진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은 1결당 최고 20도에서 최저 4도를 걷게 됩니다.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은 쉽게 말하면 그 전분 6등법은 토지의 비옥도를 중심으로 6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최고 등급은 몇 도, 최저 등급은 얼마 안 걷는 그런 수치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연분 9등법은 농사가 잘 된 지역이 있고 농사가 흉년이 든 지역이 있죠. 갑자기 일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경우 그 지역은 추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풍수해에 따른 이 토지 그 수확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9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이제 자연재해가 없고 농사가 잘 이루어진 곳에서는 많이 걷고 자연재해가 심해서 수확량 자체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최저 등급을 내는, 그래서 최저 4도를 내는 그러한 수치제도를 얘기합니다. 합리적인 방식이긴 한데 이거를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지 되죠. 그런 점이 사실은 한계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뒤에 이제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로 변질되게 됩니다. 변화하게 됩니다. 자, 공납을 한번 볼까요? 이 공납은요, 각 지방의 토산물을 현물로 징수,
토산물 자체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중앙관청이 각 군현의 종류와 수량을 할당하죠. 군현에서 각 가오에 할당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향리들이 끼어들 여지가 많죠. 각 가오에 할당하여 징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온갖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역은 노동역이에요. 역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군역과 요역이 있는데요. 군역은 정남, 즉 16세에서 60세까지 부과되는 이제 군사로 동원하거나 그 비용을 직접 거두는 것이고요. 요역은 각종 토목공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이죠. 성을 수리하자 그러면 이제 마을 단위로 젊은이들을 이제 16세에서 60세 사이에 남자들을 징발을 해서 이제 성을 수리하게 된 것이죠. 이 밖에도 염전세, 광산세, 살림세, 어장세, 상인세, 수공업자에게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일결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 결이 계속 나오는데 이 결은 곡식 수확량과 토지 면적 및 조세 수치를 연결시켜주는 토지 면적을 파악하는 단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일결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쌀 한 주먹이 1파고요. 이 10파가 모여서 1속이 되고 10속이 모여서 1부가 되고 100부가 결국은 1결이 되는 상당히 많은 소출량을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 과세의 단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1결은 수확량이자 1결을 생산해낼 수 있는 토지의 단위 면적 그리고 그 단위 면적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세무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6세기가 되면 수치체제의 문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세는 사실 토지를 가진 사람이 내야지 되죠. 다시 말하면 지주가 내야 할 전세를 소작인에게 내도록 강요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돼요. 뭐 임대소득 같은 뭐 현재도 그런 현상이 종종 벌어져요. 그리고 공납이란 게 공납제도도 관청의 서리가 공물을 대신 내고 대가를 챙기는 방납의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물건, 좋은 토산품을 가지고 와도 관청 서리가 이거 아니야, 이건 하품, 그러면 공물을 바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서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물을 국가에 대신 내주고 그 액수의 거의 10배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챙기는 거예요. 비리의 온상이 되는 거죠. 군역은요, 사람을 사서 역을 대신하는 대립이 있고요. 군대를 대신 보내는 거죠.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해주는 방군수포가 있습니다. 한국은요, 원래는 빈민구제 제도로 뭐 간단하게 말해서 싼 값에 그 어려운 시기에 그 곡식을 싼 이자에 그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수를 하고 나서 이제 이자 조금 붙여가지고 이제 환곡을 돌려주는, 국가에 관청에 돌려주는 그러한 제도였는데, 이것이 관청 고리대로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농민층이 몰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세금을 낼 수 없었던 그 농민층들은 각 지방의 거주지에서 이탈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유의민들이 갈 수 있는 것은 도시로 가거나 아니면 도적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하나 더 있죠. 거지가 되거나. 도적의 출몰이 16세기 이후 두드러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꺽정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소설 임꺽정을 읽어보신 분들이 요 근래 뭐 별로 없겠죠. 한때 대하소설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뭐 몇십 권짜리. 그런데 요새는 뭐 그런 책들은 거의 안 익히는 것 같아요. 대하소설의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들도 뭐 그렇게 뭐 이 거대한 작품집을 낸다는 거를 어, 내지도 않고 그러고 있지만, 여하튼 대학 다닐 때 뭐 이런 소설을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뭐 그렇고요. 성종실록을 통해서 한번 수치제도의 문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들이 모두 타인으로서 대립하는데, 다시 말하면 본인이 군대를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사서 대신 보내는데, 그 대립자는 여기 곧에서 값을 많이 받는다. 자그마치 2개월에 면포 17.8필에 이른다. 이 군포제도를 나중에 보면 뭐 한 필로 줄여요. 균요법을 보면 군대를 가는 대신에 한 필을 내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2개월의 면포 17.8필이라고 하면 사실은 상당히 액수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조실록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박납의 폐단이 나날이 심해집니다. 각 고을에서 공납을 상납하려 할 때 각 관청의 박납인들이 여러 가지로 농간을 부려 좋은 것도 불합격 처리하기 때문에 바칠 수가 없습니다. 이리하여 사주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품으로 관청에 대신 내고, 그 고을 농민들에게는 자기가 낸 물건값을 턱없이 높게 쳐서 10배의 이득을 취하니 이것은 백성의 피땀을 짜내는 것입니다. 라는 기록도 있을 정도로 술취제도에 문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치체제의 개편에 나서게 되죠. 양난으로 많은 농민이 사망하고 농경지가 황폐화되었습니다. 국가재정은 고갈되고 농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궁핍해졌죠. 몰락한 농민들은 조정과 지배층에 항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죽을 거 싸우다 죽자, 뭐 이런 분위기가 많았던 것이죠.
사실상 양반 지배 체제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수치 체제의 개편은 무엇보다 가장 절실한 개혁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개편 방향은 조정은 수치 체제를 개편해서 조세를 전세화, 다시 말해서 토지를 중심으로 세금을 획정하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재정 기반을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조세 개편을 시도합니다. 농민의 조세 부담을 줄임으로써 농촌 사회를 안정시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죠. 내용은 전세는 영정법 실시로, 공납은 대동법 실시로, 군역은 균역법 실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1635년 영정법이 시행되게 되죠. 이게 이 영정법이 실시되게 되는 배경에는 세종 이후 실시된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의 운영이 복잡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의도는 참 좋죠. 땅의 질은 다 다르죠. 땅 심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심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눈다. 합리적이죠.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지 된다는 문제가 있죠. 연분 구등법 역시 합리적인 제도죠. 풍수에 따라서 예전에는 많이 수확됐던 지역이라도 풍수해가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그냥 나오는 소출이 아무것도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엔 결국은 사실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풍수해를 일일이 다 그 지방의 수령들이 보고를 한다고 해도 그냥 각 가정 하나하나의 사정을 다 올곧이 기록으로 정부에 조정에 보고할 수는 없겠죠.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이게 복잡하죠. 그러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를 풍융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토지 일결당 4에서 6두를 징수하도록 한 것이 바로 영정법입니다. 그런데 이 영정법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땅이 없는 소작 농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여러 명목의 부가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부가세의 액수가 전세액보다 몇 배가 되어 농민 부담이 오히려 증가한 측면도 있어요. 이 대동법의 시행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는 강조를 아주 많은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대목이에요. 16세기 이후 공납에서 박납의 폐단이 극심해졌습니다. 이 유성룡 등이 곡물을 쌀로 대신 거두자는 숭의법을 주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대동법이라는 것은 공납을 전세화하여
가호에 부과하던 토산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혹은 쌀로 혹은 면포로 혹은 삼배로 혹은 동전으로 징수하는 것이죠. 토지 없는 농민은 과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토지를 중심으로 과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토지가 있는 농민도 대동세, 즉 1결당 12말 정도만 납부하여 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이 대동법을 시행해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져서 그냥 시행된 것이 아니라 100년에 걸친 조사와 그리고 여론조사 기타 등등을 통해서 서서히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는 게 핵심이에요. 어떤 제도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이러한 조세 제도가 변화된 기간이 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게 되는 것은 사실상 100년의 세월이 걸린 이유죠. 물론 양반 지주의 반대가 극심했던 면도 있지만 사실상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사실상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해보고 이제 좀 더 확대해서 그 다음에는 경기도에서 곧바로 강원도로 가요. 강원도는 사실은 이 쌀을 생산하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통해서 문제를 시정하고 보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또 노력을 하는 것이죠.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1608년 강해군 즉위 원년에 그 경기도에서 대동법을 처음 실시하고요. 1623년 즉 인조직위 원년에 또 강원도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1651년 효종 2년에는 충청도에서 그리고 효종 9년 1658년에는 전라도에서 그리고 1678년 숙종 4년에는 경상도에서 그리고 1708년 숙종 34년에는 황해도에서 실시하게 되죠. 그러면 평안도랑 함경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평안도와 함경도는 사실상 외적의 그 최전선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관찰사들이 자체 군비로 활용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국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지역 세금을 내서 사실상 지역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울러서 여기에 이제 충청도와 전라도와 경상도가 있는데요. 황해도도 있고요. 이게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높아심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강원도는 왜 강원도라고 할까요? 그래요. 강릉과 원주라는 큰 도시가 있죠. 그래서 강원도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충청도는 또 무슨 이유 때문에 충청도라고 할까요? 큰 도시였던 조선시대, 아니 뭐 조선시대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 시대부터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충주와 청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전라도는요? 그래요. 전주와 나주죠. 그러면 경상도는요? 당연히 경주와 상주가 되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고요. 자, 대동법의 시행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은 이 영향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 발달에 이 대동법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정은 농민들이 납부한 대동세로 어용상인인 공인을 통해 관수품을 조달했던 것이죠. 공인은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여 상품의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농민도 토산품을 시장에 내다 팔아 대동세를 마련함으로써 사실상 상품 유통 경제를 활성화한 측면이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이 부분은. 아울러서 하지만 이 대동법에는 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 별공, 진상 등의 현물 징수가 남아 있었죠. 아울러서 대동세가 자기에게 소작인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좋은 제도도 이 악용이 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 대동세 같은 경우에 토지 결수에 따라서 결국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지주들이 내야지 될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작인에게 전가하는 거죠. 너가 판 받았잖아. 거기서 알아서 내.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균역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의 군포 부담을 1년에 1필로 줄여주었죠. 부족의 복충을 위해서 토지 일결마다 2두씩 결장미를 징수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죠. 어염세와 선박세 등을 국가재정으로 돌려서 부족분을 보충하게 됩니다. 일부 부유한 상민들에게도 선무군간이라는 명목으로 군포를 부과했죠. 이 균역법 실시의 의의는 일시적으로 농민의 군포 부담이 감소했다는 점이고요. 또 한계는 앞서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결정미를 내야지 됐기 때문에 결정미가 자기에게 소작인에게 전가되는 폐단이 지속되게 됩니다. 이 선무공간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거예요. 평상시에는 군관포만 내다가 유사시에는 소집되어 군주를 지휘하는 것을 선무군관이라고 합니다. 1751년 영조 27년에 균역법 시행에 따른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전국의 토나 부민을 대상으로 조직했죠.
당시 그들은 역을 피하는 경향이 강했으므로 국가에서는 이들을 군력 체계에 포섭하기 위해 선무군관을 설치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분홍이나 토호들이 이 선무군관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선무군관이 되면 그 자손까지도 군역에 포함되지 않는 특혜를 부여했기 때문이죠. 평상시 집에 있을 때에는 매년 군포 1피를 내도록 하였고 면포를 대신하여 돈으로 내면 1필당 2량을 내면 됐습니다. 복무 연하는 15세에서 60세였기 때문에 선무군관 한 사람이 평생 45피를 내는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농정책의 실시와 농업기술의 발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농정책은요, 조선 초 국가의 통제로 수공업과 상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억제되고 그 수공업과 상업은 침체됐죠. 이 중농정책은 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농업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되는 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생활 안정과 국가 재정 운영의 토대가 농업에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중농정책의 내용을 살펴보죠. 개간을 장려하고요. 수리시설 확충에 나서게 되는데 이것은 조선 초에는 수리시설이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국가에서 만들었죠. 하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 마을이 주체화되어 이 수리시설을 확충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뒤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농기구를 개량하여 농업 생산력을 늘리는 데 힘쓰게 됩니다. 아울러서 농사직설을 편찬하게 되죠. 농민의 실제 경험을 종합해서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장려했던 것이죠. 농업기술의 발달은 조, 보리, 콩의 2년 3작이 확대되었다는 점과 남부 일부 지방에서 모내기가 확대 보급됨으로써 벼와 보리 혹은 벼와 밀의 이모작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시비법이 발달하여 휴경지가 소멸됐죠. 시비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비료죠. 요새 식으로 하면 비료인데 사실 그 이전에는 가축들의 분뇨를 이용해서 집에다가 그것을 사겨가지고 이제 땅심을 키웠죠. 그러다가 사실상 혁신이 이루어지게 돼요. 휴경지가 소멸될 정도로 그 동물의 분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휴경지가 여전히 있게 돼요. 그런데 이것의 분뇨를 사용하면서 사실상 휴경지가 소멸되죠. 어느 동물의 분뇨죠? 바로 사람의 분뇨를 사용해서 퇴비를 만드는 경우에 휴경지가 소멸하게 되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모든 곳에 자기가 가진 모든 땅에다가 1년에 매년 똑같은 작물을 계속해서
쌀을 재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목화 재배가 확대되어 의생활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영 수공업 체제의 정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장인을 공장 안에 등록해 각 관청에 소속시켜 물품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관영 수공업이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활자, 화약, 무기, 문방구, 그릇 등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는 방식이었죠. 15세기 이후에는 장인이 관청에 동원되는 것을 기피하면서 관영수공업은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15세기 이후에 사실은 장시가 서서히 만들어지죠. 소위 보부상이 활동하게 되고 뭐 그런 시기가 15세기, 16세기 무렵부터 소위 말하는 장시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제 장인들도 관영수공업 체제보다는 관에 들어가서 일을 해서 임금을 받는 것보다는 그러한 시장을 겨냥해서 생산하는 것이 훨씬 더 이문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관청에 동원된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민영수공업은요, 농기구와 양반의 사치품을 생산하여 판매했습니다. 가내수공업은 쉽게 얘기해서 농촌 집에서 하는 수공업이죠. 농가에서 자급자족 형태로 생활 필수품을 제작했는데 단 직물을 짜는 경우는 이것의 자급자족 형태가 아니에요. 그건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 직물들은 돈이에요. 사실상 당시에 포를 가지고 몇 피를 가지고 가면 그야말로 쌀을 받을 수 물물 교환으로 가지고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급자족 형태라고만 보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상업활동 통제와 장시의 등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시전은 조선 초기 상업활동의 중심이었어요. 시전은 종로 거리에 있었는데 지금의 종로죠. 정부가 점포를 지어서 상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세, 점포세와 상세를 징수하는 것이죠. 시전 상인은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지게 됩니다. 조정에서는 경시서를 두어 불법적인 상행위를 단속하죠. 경시서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치면 경찰서라고, 경찰서도 아니고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시장 단속반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네요. 시장에서 단속반인데 뭘 단속하냐면 세금 내지 않는 소위 말하는 그냥 보부상들 있죠. 뭐 세금도 안 내고 그냥 자판만 깔고 거기서 장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단속하는 권한을 주게 돼요. 사실상 그리고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단속권을 주기 때문에 이 시전 상인들은 뭐 사실상 조선 시대에 이 조선 초기에 갑부 중에 갑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장시가
이제 15세기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6세기 중엽에 전국으로 확대되게 되죠. 당시에서는 인근의 농민과 수공업자 그리고 보부상이 농산물과 수공업 제품, 수산물, 약재 등을 매매하게 됩니다. 뭐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장에 갔다 오실 때 그 뭐죠? 고등어 같은 거 사 오셨던 기억도 나고 그래요. 뭐 근데 뭐 여하튼 이러한 장시가 이제 16세기 중엽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게 되죠. 화폐 주조는 저하와 조선 통보 등을 만들어 보급했는데요. 이 유통이 상당히 부진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농민은 쌀과 면포를 이용해 물품을 거래했기 때문이죠. 사실상 화폐를 대신해서 쌀과 면포가 화폐가 됐던 것입니다. 자본주의 맹하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근대 자본주의의 싹이 형성되었다는 주장이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 맹하론은 사실상 일제 식민사관에 대한 비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제 식민사관은 정체성론과 타율성론 두 가지를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이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본주의 맹하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에서는 모내기법의 성행과 광작 등을 통해 성장한 분홍의 출현, 상업에서는 정부의 특혜 또는 대규모 자본을 통해 거상으로 성장한 도곡,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근대지향적인 사상으로 실학이 대표적인 예로 자본주의 맹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맹하로는 우리 역사를 주체적 발전으로 보는 계기가 되었고 조선 후기 사회를 근대 사회로의 태동기로 인식하는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이죠. 다음 주 그 강의 평가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쭉 읽어봤는데요. 뭐 다른 것보다도 그 이제 과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공지사항에 올려달라는 그런 부탁들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저를 믿고 그 부분은 좀 죄송하지만 번거로우시고 또 힘드시겠지만 또 제 목소리가 그렇게 뭐 청아한 그런 목소리가 아니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여하튼 들으시면서 군데군데 넣었으니까 한번 좀 확인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이 PPT에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면 어떻게 더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신 고마운 분도 계셨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동영상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업로드를 시켜야지만
이 가부하가 안 걸리면서 다운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저작권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지도나 혹은 사파 필요한 경우에 수업 시간이라면 뭐 이것저것 가져다가 그냥 뭐 쓰면 되는데 이게 지금과 같은 그 유튜브에다 올리는 방식으로는 저작권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워 가지고 제가 안 쓰고 최대한 PPT에 담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힘들어 하실 거라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다음 주 정도면은 그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태원 또 클럽 문제가 불거지면서 뭐 요번 학기는 이게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그러네요. 뭐 한번 얼굴 한번 못 보고 뭐 그냥 종강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어떻게 이런 재난이 특히 1학년 학생들은 참 대학에서 어, 그 외롭고 힘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뭐 사실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사귀고 대인 관계를 넓히고 그래야지 되는데 아니 뭐 이게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난감해져 버렸네요. 뭐 2, 3학년들도 그렇고요. 뭐 4학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뭐 취업 뭐 취업 자체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아휴, 걱정이 너무 많네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좋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꿋꿋하게 앞으로 나가야죠. 우리가 뒤로 물러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런 수업이 되겠지만 다음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